안녕하세요. 경기도 광명시 후원의 광복회 광명시 지회 주관으로 근현대사 역사 바로 알기, 오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 독립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그 정신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1910년도에 우리나라를 잃고 그 초창기에 어떠한 마음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는지를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친일 매국자들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습니다. 어떤 자기의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영합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또 일본의 그런 게임에 속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일진회라든지 또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민영이라든지 그렇게 재산을 많이 불리고 나라를 갖다 바치는데, 일본에 갖다 바치는데 그렇게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했는데요. 그러한 속에서도 이렇게 끝까지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독립운동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외교권을 잃게 되잖아요. 사실 외교권을 잃었다는 것 자체가 나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고 해외 많은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대표를 한다는 것은 그때 나라를 잃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던 1905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단순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냥 침략했다,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가져갔다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우리나라를 일본이 가져가는 거에 많은 강대국들이 용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알아본다면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남하와 일본의 이제 충돌이 우리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 러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러시아가 이길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러시아는 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러시아의 중심은 지금도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라든지 그 당시에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는 유럽 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이 메인이었지 이쪽 극동 지역은 메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저기에 힘을 쏟고 있었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좀 비어있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청일전쟁 이후에 그런 군비를 확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힘을 가지고 러시아와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놀랍게도 일본이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승리를 했는데 이때 사실은 러시아도 유럽 전선 쪽이 복잡했고 일본도 이제 힘이 이제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서로가 전쟁을 멈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미국에서 그걸 중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러시아하고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그 중재를 어디에서 했냐? 미국의 포츠모스라는 곳에서 중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츠모스 조약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일본이 한국을, 조선을 점령하는 것을 용인을 해주게 돼요. 포츠모스 조약의 내용을 보면 첫째,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의 우월권을 승인한다. 둘째, 청국정부의 승인을 전제로 요동반도의 조차권과 장춘, 여순 간의 남만주 철도를 일본에게 준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 가지고 있던 그런 힘들을 또 일본에게 준다. 셋째,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을 일본에게 준다. 넷째, 연해준 연안의 어업권을 일본에게 허락한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가 지고 일본이 이때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황에 영일동맹, 1905년에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맺어요. 그리고 가스라 테프트 밀약, 일본의 그 가스라하고 미국의 테프트가 서로 밀약을 맺어가지고 필리핀을 미국이 가져가고 일본이 조선을 가져가는 것을 서로가 용인을 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국, 러시아, 영국, 일본 모두가 조선을 일본이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대로 그냥 손 놓고 나라를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을사늑약이 체결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까 나인령이 있었잖아요. 을사오적을 처단하는 을사오적 암살단, 오적 암살단을 만들었던 나인령, 오기호 이런 분들은 안 되겠다. 우리가 미국으로 가서 그 전까지 보여줬던 어떤 미국이 우리나라를 위하는 듯한 그런 제스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게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권도 만들고 명함도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그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을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을 5차례나 방문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홍합나철의 경우는 동양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한일청 3국이 상호 친선 동맹을 맺고 이런 편지를 일왕에게 보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편지글이라든지 그걸 보면서 그 이후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빼앗고 어떻게 일제강점기 때 많은 수탈을 해갔는지를 아는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이런 편지라든지 이런 외교적인 노력이 너무나 순진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많은 그 나라를 지키고 싶어 했던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국제 정세라든지 그 다음에 이 제국주의라는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그 시각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동양 평화론이나 한국 독립론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알아봤던 일진회가 이용구가 넘어갔던 것도 그거였잖아요. 청국과 일본과 우리 이 조선이 힘을 합쳐서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동양의 평화는 일본 중심으로 내 위주로 해야 된다라고 일본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와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속았다 아니면 이 사람들도 그 일본의 그 정신에 동조했다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똑같은 이야기라도 그 사람의 말뿐만이 아니라 글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다른 걸 알 수 있죠. 누구나 다 우리는 평화를 원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조폭이 원하는 평화와 그 다음에 우리 선량한 사람들이 원하는 평화는 다르듯이 이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보면 이분들의 진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홍합나철이라는 분은 한학을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이 한학을 공부하실 때 스승은 양명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게 역사라는 것은 그냥 뚝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이렇게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의 이 내 모습은 이전에 내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조선시대에 그런 우리가 성리학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들여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점점 갈수록 양명학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양명학의 핵심은 뭐냐? 지행합일입니다. 지행합일. 내가 아는 것을 그냥 알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해야지만이 그것이 진정한 학문을 깨달은 자의 자세다. 선비의 자세다라고 해서 공자왈 맹자왈만 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삶에 올바른 일에 그 충과 의와 효를 행하는 것에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양명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배운 대로 우리는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세요.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문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아주 높은 벼슬들을 이제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징세서장이라는 자리를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징세서장은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 세금을 받는 건데 세금을 받은 그 세금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 써야 되는데 그 세금이 다 어디로 가? 이 당시에 벌써 일제를 이렇게 빠진다든지 또 그런 일본의 새로운 세력에 등을 업은 그런 척족이라든지 왕실에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세금이 가는 것을 알고 회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직을 내려놓게 되는데요.
이 을사늑약이 1905년에 체결이 되니까 을사오적 처단을 통해 가지고 이 외세가 쳐들어오는 것도 문제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이 외세가 쳐들어왔을 때 거기에 결탁을 해 가지고 우리나라를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처단을 해야지만이 민족 정기가 바로 수립이 되고 그것은 우리의 자주 정부를 설립하는데 기본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을사오적을 처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신회라고 하는 회를 조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군자금이라든지 권총 이런 것들도 들어오게 되고요. 결사대를 만들어서 각각 이 을사오적을 나누어 가지고 이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처단 의거를 행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처단에 성공하지는 못하시지만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합나처를 보면 독립운동을 하는데 세 가지의 단계로 활동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독립외교운동. 아까 봤지만 그 포츠모스 조약이 성사를 된다든지 그 러일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세계 각국의 강대국들을 보면서 이거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일본에게 가서 편지를 쓴다든지 그런 노력을 했는데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을사오적을 처단해야 되겠다. 우리 일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국내에서 나라를 빼앗기는데 일조한 사람들을 처단해야 되겠다 해서 의거를 행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이제 나라의 국권을 군대도 해산이 되고 막 뺏기게 됐어. 그랬을 때는 나라를 땅을 잃어버리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그 땅을 되찾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민족 정신운동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종교라는 걸 창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 대종교는 1909년에 중광이라고 합니다. 왜 창시라고 안 하고 중광이라고 하느냐 하면 중광이라는 말은 옛날부터 있었던 것을 맥이 끊긴 걸 다시 밝게 비치는 다시 세운다라는 그런 뜻으로 중광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단군교 포명서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대종교를 중광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단군교 포명서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쫙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라를 땅을 잃게 생겼어. 땅을 잃었을 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느냐? 내 부모님, 내 부모님의 부모님, 부모님의 부모님 쭉 올라가니까 누가 있어? 바로 단군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1900년도, 그러니까 1800년도 말에 우리나라로 많은 그 외국의 선교사가 들어온다든지 또 외국의 군대가 들어온다든지 막 이런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에 대한 그런 고민들, 그리고 우리가 누구랑 우리 혼자 그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랑 협력을 해야 되는가, 이런 데서 오는 많은 혼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종교에서 선교사들의 도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종교적으로 다르게 또 계급적으로, 또 동학은 또 하층민이고 또 의병은 또 상층 그 선비들이잖아요. 이런 그 계급의 차이, 또 지역별 차이, 그 다음에 또 신돌석이라든지 홍범도 이런 사람들은 의병에서도 그 서민 의병이었기 때문에 그 13도 창의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이런 계급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서로 통합이 되어서 독립운동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우리의 역사는 하나다, 이런 지금 계급적으로 지역적으로 나눠져서는 안 되고 그 우리의 뿌리를 찾는 그런 역사를 밝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밝히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는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우리 고유의 정신들이 많이 흩어졌다. 그건 뭐냐?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강대국들에 붙어가지고 우리나라의 안위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서 유교와 불교의 그 폐해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뭘 해야 되냐? 우리는 선한 민족,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한민족이 단결을 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심을 뭐로 잡았느냐? 우리 민족이 항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 민족을 어디로 중심을 잡았느냐? 단군을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단군교 포명서를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국파민멸의 지금의 이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민족의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항상 예전에 사대했던 그 역사 교육이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거 첫 번째 시간에 이야기할 때 왜 역사를 이야기하고 역사 왜곡에 대해서 중국의 동북공정이나 일본의 교과서 왜곡을 왜 이야기를 했느냐? 이러한 역사들이 왜곡이 됐고 우리나라는 주변에 항상 강대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강대국들과 평화를 유지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유지를 해왔는데 그것이 자칫 사대, 큰 나라의 보호를 자청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들을 경계하는 거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 민족의식이 부족하고 사대주의 역사 교육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국파 민멸에 화를 당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족의식을 배양하고 이 민족이 부흥하고 국가 재건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이 정신에서 찾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국망도존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비록 망했지만 땅은 잃었지만 도존, 우리의 정신은 살아있다라는 이 정신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1909년에 단군교라는 이름으로 중광을 했는데 이게 단군이라는 그 글씨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일본은 어떻게 했다 그랬죠? 우리나라를 침략을 하면서 일본보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더 짧게 하기 위해서 단군의 역사를 말살을 하고 우리나라를 역사를 왜곡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군을 내세웠다는 것은 조선 민족을 내세운 것이기 때문에 일본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대종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1910년 대종교로 개명을 한 상태에서 이 애국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은 왜 대종교 좀 무슨 어떤 종교 아니야? 민족 종교, 단군을 막 이야기하는 종교 아니야?라고 하지만 이 당시의 대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로 가장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종교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기복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다시 부흥시키는, 우리 민족을 찾는 그런 독립운동의 한 방편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대종교 신자 1910년대에 대종교에 가입했던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 대종교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교의 이시영, 그 이회영 일가의 동생이죠. 우리나라의 초대 부통령을 하셨던 이시영 선생, 그 다음에 예관 신규식 선생. 이 신규식 선생은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알아보겠지만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의 기틀을 마련하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조한구 선생, 또 이동영, 우리 임시정부의 국무령을 하셨던 이동영 선생, 이런 분들도 다 대종교에 가입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임시정부 의정원은 지금으로 치면 우리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29명이었거든요. 그 중에 21명이 대종교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정부의 임원, 그러니까 장관급이라고 하는 그 임원 13명 중에 11명이 대종교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 대종교가 종교로서의 그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민족의 애국 그 독립운동 단체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그 발간을 했던 그런 신문이라든지 잡지라든지 그런 거에 보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임시정부에서는 3대 그 기념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천절, 우리 민족이 제일 처음 언제 우리 민족이 시작이 되었는가 해서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개천절, 그 다음에 어천절이라고 있습니다. 요새 어천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천절은 단군이 돌아가신 날, 단군이 하늘로 간 날, 그 다음에 8월 29일 국치일, 이 세 개를 기억을 했던 게 바로 임시정부거든요. 그때 민세 안재홍 선생이라는 분은 개천절 경축사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조국의 자유와 민족의 독립자주 정신이란 별것이 아니고 우리 국조 당군 때부터 우리 스스로의 민족, 스스로의 나라, 스스로의 문화 기업을 열고 세우고 길러주신 그 연원 전통 그들의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나라를 잃고 이제 1919년에
그 임시정부를 우리나라에서 정부를 세우지도 못해서 상해, 중국에 가서 그 땅에서 조그만한 임시정부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 민족과 나라와 문화기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호독립선언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1919년 기미독립선언 3.1 만세운동을 했을 때 그 기미독립선언서 말고 그 앞에 더 먼저 나왔던 것이 그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하던 단체들을 중심으로 무오년에 독립선언을 했다 해서 무오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명하신 39명 중에 많은 분들이 31명이나 되는 분들이 다 대종교에 가입이 되셨던 분들이세요. 그분의 무오독립선언서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냐? 단군대왕조께서 상제에 좌우하사 정의는 무적의 거민이 적을 일수 도결하라. 한 칼에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혈전으로 피를 흘리는 전쟁으로 독립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민족이 나라를 땅을 잃고 이렇게 헤맬 때 과연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의 민족을 찾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동단결 선언이라고 해서 조소왕 선생님이 만든 거기에 보시면 1910년 8월 29일 이게 우리 국치일이잖아요. 나라를 빼앗겼는데 이거를 전환을 해요. 뭐라고 전환하냐? 재권 소멸의 날이 민권 발생의 날이다. 그 이전에 대한제국의 권한은 잃었지만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를 좀 이따 이제 세우고 이러면서 민권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 왕권 국가가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지면서 우리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민권이 발생한 날로 프레임을 전환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고 구한국 마지막의 하루가 신한국 최초의 하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희망을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이 대동단결 선언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대종교에는 그런 민족 지도자들이라든지 임시정부에 관련되셨던 분들만 있으신 게 아니고 아까 무호독립선언서에서도 봤듯이 뭐라고 돼 있어요? 혈전으로 전쟁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무장독립운동 세력의 밑받침이 바로 이 대종교였어요. 그래서 백포서일이라든지 여러분들 서일이라는 사람들 모릅니다. 근데 이 백포 누구냐? 김좌진 장군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 김좌진 장군의 그 위에 그 총사령이 바로 서일이었어요. 서일. 그 다음에 김좌진도 이후에는 이제 기독교도라고도 나와 있지만 처음에 무장 독립운동 할 때는 이 대종교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범도, 지청천, 이범석 이러한 분들이 무장 독립운동 세력으로서 하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1910년대 나라를 잃자마자 우리 민족을 이야기했던 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이후로는 민족 사학자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을 대표적인 우리 민족 사학자로 이야기하고 있고 박은식 선생, 한국 통사를 쓰신 박은식 선생이라든지 정인보 선생, 위랑 정인보 선생은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에서 한글날은 이제 그 외솔 최연배 선생님이 가사를 쓰셨고 나머지 뭐 그 3.1절이라든지 개천절, 제헌절, 광복절에 그 노래 가사를 쓰신 분이 정인보 선생님이시고요. 또 김교헌 선생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이 민족 사학자 신채호와 박은식에게 큰 영향을 미치신 분입니다. 이러한 민족 사학자들도 다 대종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대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위치에 있는 게 바로 한글 문화운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우리가 그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오면서 조선어 학회라든지 이극로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많이 알게 됐는데요. 그 조선어 학회의 바탕을 이루셨던 분들, 주시경 선생, 지석영, 김두봉, 이극로 이 한글 문화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분이 주시경, 이분 또 김두봉 이런 분들도 어떤 민족의식을 바탕에 깔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독립운동을 끝까지 목숨을 바치면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민족의 정신을 잃지 않고 우리 민족이 화합을 해가지고 일제로부터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 그 나라를 잃어버리면서 그 잃는 과정에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친일파들이라든지 매국노들은 높은 관직도 가지게 되고 또 돈도 엄청 벌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손들도 그 유학도 보내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이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보다 의로움에 죽는 것이 더 인간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독립운동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그 순교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순교자의 마음이 없어서는 어떻게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가서 고문을 하고 내 일신도 가서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견딜 수 있었던가. 그것은 이 인생에서 살아있는 이 몸이 편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면 그걸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느냐. 바로 그 순교자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마음의 밑바탕에는 우리 민족을 지키고자 하는,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대종교라고 하는 단체는 그렇게 출발을 하게 된 그런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하신 분은 이제 동도본사, 동쪽 지역의 이 만주 지역의 동도본사를 담당하셨던 책임자는 백포 서일이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북도본사, 저 위쪽 연해주 쪽까지 포함해서 이런 북도본사 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상설 선생님, 헤이그 특사로 알려져 있는 그 이상설 선생님이 북도본사의 책임자였고요. 그 다음에 서도본사라 그래서 중국의 그 상해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바로 예관 신규식, 그 다음에 이동영 선생 이런 분들이었고요. 우리 그 한반도 안에서 조선 땅 안에서 활동하신 분은 강우 선생님 이렇게 해서 다 본사의 책임자까지 두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민족적인 그 단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1990년대에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때 김영삼 정부 때인데요. 중국에서 돌아가신 그 항일 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임정요인분들을 그 유해를 이제 모시고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해방이 된 지 50년이 지나서야 그분들을 우리나라에 이제 모시고 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임정선열 5위 국립묘지에 봉안을 하는 그 행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할 때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이분들을 안장식을 거행하는데 안장식 행사를 주도했던 이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대종교에서 이 안장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 1910년도에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분들이 어느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처음에 1909년에 단군교를 설립을 하시고 1910년에 대종교로 이름을 바꾼 이 대종교는 더 이상 이 국내에서만 갇혀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그리고 1900년도 초에 이미 이쪽 지역에 북간도, 서간도라고 하죠. 북간도, 서간도 지역에 우리 독립운동의 기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가셨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찾아가서 단군 고적 탐방이라고 해서 여기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 옛 우리의 터전들까지 이제 둘러보시게 돼요. 그런 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론 서적도 이제 발간을 하시고 그러면서 이 화룡현 청파호 이 지역에 이전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새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주를 하면서 교도가 3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조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얻고 이런 애국운동을 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세력들이 서간도와 북간도 지역에서 활동을 한다는 것을 일찍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 이 조선 총독부에서 총독부령으로 종교통제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종교통제안을 왜 발표했느냐? 이 대종교라는 이름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엄청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조선 총독부에서는 자, 모든 종교를 내가 심사를 해서 일제에서 심사를 해서 허가를 내줄 테니까 그 제안서를 어떻게 보면 허가증을 내라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많은 종교들이 기독교, 불교, 뭐 유교 이런 데서 그리고 많은 민족 종교들이 그 제안서를 이제 내게 돼요. 그 심사서를 내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조선 총독부에서는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기독교 이런 것은 인정을 해주고 그 외에 이 조선 민족이 단합할 수 있는 민족 종교들은 다 불허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대종교를 포함해서 이런 불법화가 되면서 더 이상 포교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수만의 교도가 밀집되어 있는 이 대종교가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대종교의 책임을 진 홍합다철은 이후에 1년 후에 이제 자결순국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런 탄압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대종교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 탄압을 한 것도 있지만 또 일본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이게 어디냐 하면요. 바로 남산이에요. 지금 서울 남산 지역에 가면 이 일본의 신사를 많이 지어놨습니다. 일본은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들 일본에 여행 가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일본에 가면 버스 정류장 옆이나 어디든지 마을 곳곳에 가면 조그맣게 이렇게 신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뭐 출근하다가도 학교 가다가도 또 시험 치는 날이다 이러면 그 신사에 들어가서 종을 땅땅 이렇게 당겨가지고 하고 기도하고 이런 문화가 있어요. 일본은 외래 종교가 많이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독특한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신도라고 하는 그들만의 그 문화가 있어요. 특히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천황이라 그래서 자기들은 일왕을 하늘에서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면서 일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정치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왕 그리고 또 우리가 뭐예요? 아까 보니까 아시아를 침략을 하기 위해서 천국은 이미 무너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일본이 이 아시아를 대표해서 아시아를 통합해서 대아시아를 세우는데 일조하라라고 하면서 식민지들을 다 이렇게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아주 오랜 역사를 선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조대신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그 신화 속에 있던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신사에다가 모셔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여기 일왕을 중심으로 다 모여야 된다라는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시려고 하니까 뭐가 필요하냐? 우리나라의 역사를 짧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긴데요. 이 일본의 그 천조대신은 여신이거든요. 여신이고 우리나라의 단군은 남자잖아요. 그래서 둘이 남매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을 침투하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얼마나 치열한지 우리나라의 많은 그 문화라든지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 어떤 자료를 봐야 되냐면 이 일제강점기 때 조선사 편수회에서 만든 그 조선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나라의 아주 작은 그런 뭐 문화재라든지 아니면 그 지방마다 있는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리고 민속, 자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일본은 그냥 군인이 와서 우리나라를 그냥 전쟁으로 어떤 이렇게 빼앗아 간 것이 아니고 또 정치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 정신을 지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앞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매국노 친일파 이야기를 했을 때처럼 이 사람들을 정말 마음속에서 일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들이에요. 이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서 들어왔을 때 이 남산에다가 이런 신사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 가운데에 이 계단 아주 높은 계단을 올라가면 요 계단이죠. 이 계단을 올라가서 여기다가 참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가 남산의 중턱인데요. 최근에 이곳이 이제 한양도성을 우리가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한양도성의 그 오리지널리를 우리가 이제 증빙하기 위해서 도성을 다시 이제 막 발굴을 했어요. 발굴을 하다가 이 남산 지역에 남산 영역에
발굴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 배전터가 나오게 됐어요. 이 배전이라고 하는 기도, 이게 절을 하는 그 장소에 기둥들을 놓아놨던 그 돌이 발굴이 됐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가 어디냐? 요 옆이 지금 안중근 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 새롭게 안중근 기념관이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만들어졌던 곳인데요. 여기에 가면 지금 요 터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일본은 자기들의 그런 정신, 역사 이런 걸 다 왜곡해서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했을 때 방해가 되는 그 단군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나라를 잃고 우왕좌왕할 때 민족이 딱 모이게 하는 그 겉으로는 대종교라고 하지만 많은 독립 무장 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임시정부 지도자가 놓여 있는 그 대종교를 탄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침입을 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우리는 보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히 경제력,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문화, 우리의 역사를 알아야지만 이런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대종교라는 것은 그렇게 1915년에 그 조선 총독부의 종교령에 의해서 탄압을 받게 되고 그 대종교를 만들었던 홍합 나찰 선생은 황해도 구월산에서 자결순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김두봉 선생 이렇게 제자들이 같이 있는 사진들을 찍은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일제강점기 1910년도 초창기에 나라를 잃었을 때 그 우왕좌왕하고 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힘이라든지 정권의 힘이라든지 또 외국의 미국과 러시아와 영국이 우리나라 조선을 일본이 가져가는 것을 용인해준 그런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많은 지도자들이 내 부모의 부모의 부모 우리의 조상을 이야기하면서 그 민족 정신을 지키면서 비록 나라는 영토는 잃었지만 우리의 정신만은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에 모두 순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하셨다는 그 정신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독립운동의 정신에 대한 일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